의원이 2시간 동안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같이 하는 경우도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헌정사 처음인 거고, 추리닝 바람에 와가지고 개회사를 하는 것도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본부처가 그런 탄소 중립 R&D에 대해서 긴밀하게 사실은 예산 수립부터 그런 정책을 조율해서 움직여야 돼요. 지속 가능한 경제라는 윤리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인간이 주도할 수 있게 그런 방향이 되게 중요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넓게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인센티브하고 병행이 돼서 기업들의 어떤 그 공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업이 영속을 하려면 영원히 함께 가야 된다. 금융기관이 하는 ESG 부분에 대한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촉진자 역할인데 민간 기업의 ESG 발전에 상당한 동력이 될 것이다. 2022 국회 ESG 토크 콘서트를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 퍼펙트 스톰 속 무역 장벽으로 다가오는 ESG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모경 의원님, 어떤 인사이트 있는 메시지를 한번 던져주실런지 궁금하네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국회 의정 활동이 국회 내에서는 우선이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호출을 하셔서 나갔는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고강훈 또 대표님께서 제가 좀 양해를 구했는데 반드시 중간에라도 와야 된다라고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진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좀 숨 좀만 고르시고. 예. 네. 고물가 고금리, 지성장의 복합적 경제 위기인 퍼펙트 스톰 도래,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30 아시다시피 NDC 40% 목표 상향 선언,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향방, 그리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 환경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21세기 인류는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시장 논리와 지속 가능한 경제라는 윤리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ESG 경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탄소 중립과 친환경은 기업 및 각종 기관들의 성장과 수익 창출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극대화해주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ESG가 사회 각 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몸담았던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러한 트렌드의 외에는 아닌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서는 대해 평균 200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초래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포츠 기후 행동 원칙을 제정하여 친환경 스포츠를 촉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과제 이행 현황을 짚어보고 무역 장벽으로 다가오는 ESG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오늘의 토크 콘서트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금 국회 문화체육 관광 그 위원일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쭉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셨을 텐데 어떻게 그 ESG 철학이 좀 엿보이던가요? 정부 예산안에서? 그럼 어떻게 느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 심각한 기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3년 동안 연 22%의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을 해왔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도도 25%의 예산이 증액되느냐라고 제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내년도 예산에는 2.8%가 증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는 사우디에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하셨잖아요. 또 그 왕세자께서도 2060년에 제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했을 때 우리는 탄소 중립 연구 개발 예산을 22% 이상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의 2.8%라는 게 조금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의원님 저 옷도 못 갈아입고 오신 거 보셨죠? 제가 보니까 오늘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기록이 쏟아져요. 여기 의원이 2시간 동안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같이 하는 경우도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헌정사 처음인 거고, 그 다음에 저렇게 추리닝 바람에 와가지고 개회사를 하는 것도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저렇게 열정이 넘치실까. 정말 이모경 의원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임 의원님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예산이 매년 22% 증액됐다. 근데 지금 물론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니까 우리가 좀 예산안이 좀 타이트해지기는 했잖아요. 그렇더라도 너무 예산 감축 폭이 큰 게 아니냐. 2.8% 증액이 그쳤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보실 때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예. 저희 그 환경부에서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국제적으로든 국내적으로든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 중에 저희 기후 대응 기금 예산이 별도로 각 부처에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ESG 관련된 투자 활동, 그다음에 정보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ESG나 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부에서는 탄소 중립은 결국에는 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 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력 산업의 그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서 9천억 원의 예타가 지금 통과돼서 내년부터 차근히 예산을 반영을 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런 이제 탄소 중립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부는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통계가 맞는 얘기예요? 전 정부에서 22% 증액이 매년 됐었는데 내년에는 2.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비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텐데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모경 의원님께서 어떤 이제 예산들을 더해서 통계를 보셨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치가 맞는지 뭐 틀린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번 정부가 건전 재정의 기조로 가고 있긴 하지만 탄소 중립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민주당 대변인인데 당 차원에서 여러 상임위에서 다 데이터를 모아서 그렇게 통계를 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정부도 범정부적으로 사실 탄소 중립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부처에서는 알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픽 1이 우리 2030 NDC, 그 다음에 2050 탄소 중립에 좀 빨간불이 켜진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을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심각한 기후위기 문제, 우리 환경부에서 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죠? 네. 저희는 기후 환경 위기가 심각하다고 계속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NDC 그다음에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법 제정도 했고 다양한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기사에 보면 관측 이래 최대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확대되고 있고, 과학자들이 전망했던 1.5도씨 상승 시점을 대폭 지금 앞당겨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ESG 경영 노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제적으로도 ESG 투자 관련된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를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의무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들한테도 많은 압력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부에서도 한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공격적으로 말씀하라고 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기후의 문제가 기후 자체의 문제로서 심각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산업
그 경쟁적 측면에서 더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대응해서 너무 대응에 소극적이어서 뒤처지거나 또 너무 그 무리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사전에 지쳐버리거나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중간에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차원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기후의 문제는 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IRR법을 제정을 하고 EU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근간에는 결국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맥락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도 기후에 대응의 속도와 범위를 우리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전환을 해 나가면서 강화시킬지와 속도를 맞춰 나가면서 같이 고민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를 하면서 탄소 중립을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네. 네,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 ESG 노력을 펴는 얘기를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이런 대형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고 그러면서 당장 이 경제가 우선인데 환경이 급선무냐 또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 정치권에서는 좀 이런 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조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없죠, 뭐. 네, 솔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정치가 무게 중심을 많이 못 쓸린다는 건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회 내에서 ESG 연구 모임도 있고 저 스스로도 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세계은행에서 ESG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태가 될 수 있는 SDG를 유엔과 제가 직접 만드는 실무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한 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세계은행 직원으로서 그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였습니다. ESG라는 게 또는 그때는 SDG였습니다. 17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경제 개발하라는 건 미국과 선진 유럽의 어떻게 보면 아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한 번씩 저는 이제 금융하시는 분들, 국제그룹 하시는 분들과 이제 아침 브렉퍼스트 미팅을 하면서 ESG 담론을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이슈에 오늘은 어찌 보면 이제 약간 환경 쪽으로만 집중하신 느낌이 들긴 하는데 토픽 1이 약간 환경 쪽이고요. 토픽 2가 이제 경제 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이 환경 문제 ESG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슈가 될까라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ESG 하는 분들 그리고 소위 그린워싱 한다고 비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ESG 하는 사람들은 태평양과 대서양 해변가에 사는 도시 엘리트들의 담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 30대가 ESG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지만 아주 솔직히 깊이 들어가 보면 20대 중에서도 ESG 하면 학을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ESG는 좀 배운 애들, 좀 살만한 애들이 지네 학위 달라고 하는 짓 아니냐. 이거 물가는 올라가고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담론 아주 솔직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입장에서 제가 ESG 했다고 하면 댓글에 찬반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현실을 모르는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밤에 제주도에서 굉장히 큰 학회에 참가하고 왔는데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내일 국회에서 이런 ESG 토크 콘서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ESG가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분야가 좀 다른 기계공학 그쪽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같이 국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 ESG 실천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아까 정치권이 이런 ESG 탄소 중립 노력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그렇더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저는 이제 공포 마케팅으로는 답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ESG 하는 분들이 자꾸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 온도 올라간다. 실은 올라가는 거 별로 못 느끼거든요. 이제 겨울이에요, 게다가. 지구 온도 올라간다는데 점점 추워집니다. 아주 현실적이 될 필요 있다.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어쩌면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얘기가 필요하다. 과연 ESG가 우리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어떻게 기여가 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의 제안들과 정책들이 벌칙 중심에서 이제 인센티브 중심으로 한번 바꿔보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거 내 ESG를 왜 국가적으로 실천해야 되느냐, 내 삶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우리 산업 경쟁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이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말이 기후위기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시간대에 보면은 그 어느 한 지역에서 그렇게 몇 달째 극심한 어떤 폭염, 가뭄 이런 걸로 해가 다 농작물 다 타들어가고 동식물이 죽어가고 사람들도 거기에 엄청 고통을 받고, 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또 무슨 막 한파가 몰아치고 막 폭우나 퍼펙트 이 스톰이 몰아치고 막 현실, 그 다음에 막 대형 산불 나고, 심지어 시베리아에서 그 수십만 년 얼어붙었던 동토가 얼어붙으면서 거기서 막 탄소가 배출되고 막 온갖 바이러스가 나오고, 사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좀 굉장히 좀 둔감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자, 여하튼 이렇게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2030 NDC나 2050 탄소 중립에 좀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을 좀 낭비하고 있는데, 김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ESG 담론도 우리 조정원 의원님이 거대 담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는 ESG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이 지금 2030 NDC 2050 탄소 중립 관련돼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원전 중심의 탄소 중립, 이제 카본 프리 좀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또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조화,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말 자체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조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관련해서 조금 더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지금 좀 부족하다, 이런 학계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전 생태계의 회복은 뭐 나름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거든요. 환경부나 산업부에서는 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재생 에너지 투자나 목표가 좀 소극적으로 줄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에너지원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뭐 일부러 소극적으로 잡거나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육성 정책이 절대 후퇴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이라는 이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어딘가는 백업 전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메꿔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원전도 같이 에너지 믹스의 주요 원으로서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신재생 에너지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수력의 여건이 굉장히 좋아서 전원의 10% 정도를 수력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력 발전 여건도 안 좋고 바람이나 태양의 어떤 그 양과 질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듣다 보니까 우리 청중석에서도 뭔가 이게 좀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안녕하세요. 저기 소울에너지 대표 안정입니다. 저는 현업에서 재생에너지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리백 기업들과 어떤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오늘 토크 콘서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현실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지금 저희가 비율을 낮췄다고 해도 그 비율 자체를 21%를 맞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수치이고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이라는 전통적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주민 수용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또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조례라든지 주민 수용성을 또 아리백 발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소규모 사업자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기존의 재생에너지가 가져왔던 문제점으로 다시 또 봉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합리적인 기준선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 단가가 워낙 지금 다른 유럽이나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발전 단가가 지금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 가치를 지금 REC 계약을 하는 20년으로 보기 때문인데 아리백 기업들과 거래를 하면서 저희는 지금 30년, 40년 거래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발전 단가가 낮아지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사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장 쉽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내부적인 의사결정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각종 인허가라든지 또 어떤 주민 수용성, 금융, 부딪혀야 될 허들들은 재생에너지 전문성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예, 거기서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니 저는 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사실 제가 정부나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실제 정책과 또 필드에서 아리백 기업들이나 또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아주 실질적인 부분들의 괴리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정책적으로 보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완화를 어떤 아리백이나 또 어떤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위한 어떤 기준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야,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와. 정말 내 삶과 철학이 정말 녹아들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 시장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노력들은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하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반발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한쪽에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속 시원하게 또는 빠르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항상 현장의 필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은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너무 심한데 이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게 저희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풍력 원스톱 제도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게 이제 그 법제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할 때 어떻게 그것들을 조정하고 조화시켜서 잘 해결할 것이냐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러려면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말에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마련해서 제공을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인데 실제로 어떤 활동이 녹색경제 활동인가? 근데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 뭐 산림 파괴를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하면 이게 좀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좀 디테일한 조건을 저희가 마련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그걸 보고 투자 활동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실제로 재생에너지나 뭐 에너지를 다시 재활용하는 폐열 에너지 같은 걸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거를 실제 기회를 못 찾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그 기업들의 그 재생 관련된 녹색 관련된 투자를 좀 촉진하고 저희가 정부 지원 자금 지원이나 융자 지원 제도를 연계해 가지고 함으로써 폭넓게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의원님이 우리 재생에너지 사업하는 중소기업인의 그 아까 애로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신문고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ESG 행복경제연구소가 이 기업들과 지방자치 이 단체들 대상으로 해서 ESG 평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평가 과정에서 좀 이 국내 ESG 준비 현황에 대해서 좀 느낀 점도 많을 텐데, 자, 우리 이찬 소장님, 자,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작년 최초로 국내에서 이제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공적 기관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기업에 대한 평가는 이제 뭐 다수의 기관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 있을 텐데, 공공기관인 지자체에 대해 평가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질문과 이제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일반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ESG라는 게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업과 투자 쪽에서 시작된 건데, 결국 이것이 2015년도에 UN SDG가 이제 채택이 되고, 그리고 파리 기후 협정이 발효되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게 이제 촉발이 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공공의 아젠다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최초로 국내 광역하고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당시에는 우리 이제 그쪽에 머무르고 계신 공직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었는데, 저희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이제 재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제가 이제 자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제가 공시 관련도 이제 후반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S&P 500기업의 공시율은 한 92%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국내 상장자 한 870개사가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 한국 거래소에 공시되어 있는 기업 수는 한 127개, 그러니까 15% 정도밖에 불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은 ESG 경영 활동, 뭐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이런 기업의 활동이 결국은 요약되고 수렴되는 것은 정보 공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EU라든지 뭐 다른 그 표준화 국제기구 이런 일정하고 조금 미스매칭이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앞당겨져서 기업의 규제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인센티브하고 이렇게 병행이 돼서 기업들의 어떤 그 공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뭐 여러 정책을 좀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얘기를 조금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현장 얘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울산에서 올라온 우리 이나라 실장님, 지금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 이 기후위기와 이 탄소 중립, 이걸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좀 네, 오늘 마이크를 받아주시죠. 예. 네, 저는 울산 산업도시에서 왔고요. 예전에 울산을 하면은 검은 연기가 떠올랐지만 산업이 변화된다는 거를 제일 먼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6개월간 셧다운도 당해보고, 저희는 이제 일반 내수만 하는 업체가 아니라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CEO가 회사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얼마나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지구의 부르짖음이 결국에는 모든 세대, 지금 저희가 살고 있고 그 다음 세대, 기업이 영속을 하려면 영원히 함께 가야 된다는 거를 이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은 전기자동차 경량화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알리백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알리백을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장에서 쓰는 전기가 엄청납니다. 저희가 한전에서 이제 공장으로 주는 그
부분이 크지만 점점 전기료는 인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앞으로 영속적으로 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선택을 한 게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일반용 가정 태양광이 아니라 공장 지붕마다, 사실은 그게 자원이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공장 지붕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이 위성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과 빨간색과 많은 공장 지붕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그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정말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팬데믹 이후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번 주도 3-4번을 쫓아오세요. 빨리 물건을 달라고. 근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인력난도 있고 설비 투자부터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환경은 ESG는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월드 클래스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또 사례를 말씀 주셨네요. 예. 자동으로 박수가 나오네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 충당하는 비율이 전기 이 소비량에서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기차용 그 알루미늄 부품 그 쭉 그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그 다음에 이 물류 쭉 전체적인 이 밸류 체인에서 회사 판단에 아까 CEO가 계속 ESG를 강조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어느 정도나 그걸 좀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만 말씀 좀 해주시죠. 결국엔 산업이 녹색 경제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이 주도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산업 자체가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이어져서, 저희가 지금 수출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자동차 업계 이제 대기업들과 했지만 시장이 얼마나 넓은지 준비를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저희 현장에 평가 심사 오는 게 전부 다 ESG라는 말은 없지만 심사 항목이 전부 다 ESG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중소중견기업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자체도 저희가 지금은 한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설치를 하고 저희가 직접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REB의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 생산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 바로 우리 공장에 도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기회가 늦어질 거다. 그래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량화 때문에 친환경이 정말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전 세계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국민들한테 전기차를 사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탄소에 대한 중립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무게가 이제 계속 탄소를 배출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 모든 국가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알루미늄이라는 이 소재 자체가 무한 재생 반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템 자체가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 회사한테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그 전기차 시장의 환경 때문에 저희는 세계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생생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좀 우리 금융권, 또 회계법인에서 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과제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박 부장님하고 이 부대표님 연속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ESG 하면 가장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ESG 하면 글로벌리하게. 예. 그 레리 핑크 다 아시죠? 예, 블랙록 뭐 뻔한 얘기인데. 레리 핑크는 ESG 전도사였고, 본인이 ESG를 가장 강조하고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어떤 화두를 가장 먼저 던진 사람인데, 그분께서 지금 하는 얘기가 과도한 ESG에 대한 어떤 투자는 이제는 조금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최근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이 과연 ESG에 대한 후퇴나 ESG에 대한 반성일까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제 이유가 한 3가지라고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극단적인 환경단체 ESG에 대한 주장이 조금 더, 이제는 좀 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어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저희 금융기관이 하는 ESG 부분에 대한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촉진자 역할인데 ESG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기관이 어떤 자본에 대한 흐름에 대한 변화를 저희가 주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측정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이기도 하고 이제 요청드리는 것도 있는데 지금 ESG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측정해야 관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배출량 측정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기준이나 어떠한 그 체계가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아까 말씀하신 공지제도와 관련해서 그런 측정과 관련된 인프라가 지금 무엇보다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자본에 대한 투자나 대출이나 금융상품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ESG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들이 ESG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ESG 컨설팅 서비스라는 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부 대표님. 네. 저희 회계법인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 중에 인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인 정보가 되도록 또 제3자가 보기에 이 정도면 적정한 보고서다라는 거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역할. 그 두 가지가 아마 회계법인이 하는 역할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ESG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의 회계에 관한 정보만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non-financial 그 디스크로저에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회계법인 또 제3의 뭐 어떤 컨설팅이 가능한 곳이 또 할 수도 있겠죠. 인재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회계법인들은 사실은 지금 제가 대략 알기도 빅4만 하더라도 아마 ESG 하는 친구들이 한 150명에서 한 400명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수익은 매우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지금 ESG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너무 없다. 구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또 한측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인재 양성은 뭔가 필드에서 언더잡 트레이닝 하듯이 필드에서 경험하면서 완성이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그게 이제 전문가가 탄생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꼭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공공기관에 기관장을 했지만 제가 했을 때 그 지속가능 보고서의 그 보수가 2천만 원이었어요. 정부가 건전재정을 하지만 사실은 써야 될 땐 또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사실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라면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또 ESG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인재 양성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해주시면 그 결과가 결국 민간 기업의 ESG 발전에 상당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좀 청중석에다 마이크를 좀 돌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 쭉 ESG 전문가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각 기업, 뭐 금융사, 뭐 어디 컨설팅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ESG를 하시는 분들인데 토픽 1의 토론을 좀 쭉 보시면서 좀 각자의 영역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느끼신 부분이 많을 텐데 좀 건설적인 의견이나 어떤 정책 제언을 주실 분 좀 있으세요? 예. 자연스러운 분위기 유도하시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전학 미랄복지재단이라는 NGO에서 사회적 경제 사업 하고 있는데요.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패션 기자를 25년을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됐어요. 브랜드 관리라는 입장에서 대부분 소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부분 저희 기빙플러스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요. 이게 다 소각되고 없어질 만한 제품들이 이렇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미 2020년에 폐기물 그 방지 및 순환 경제법으로 소각을 방지하는 법이 국회에서 이미 통과돼서 그
이제 실현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매립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만 되지 소각을 방지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소각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발암 물질을 비롯해서 환경이라든지 산업에 안 좋은 미세먼지라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각 방지법은 우리나라에서 꼭 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입법에 또 관한 부분이니까 사실 정부나 또 이 국회에다 마이크 돌려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충격적인데요. 그 의료가 남으면 태운다는 거죠. 그 뭐 제품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이건 좀 여러 가지로 아쉽네요. 아직 발의가 안 됐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 모자진이 오늘 바쁘네요. 저희 뒤에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제. 저기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 말씀 하실래요? 우리 도로공사 우리 ESG 팀장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ESG 경영팀장 권영길입니다. 어떤 애로가 있으세요? 예. 이제 공공기관 업무 자체가 다 ESG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타겟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ESG라는 배가 실제 우리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슬림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좀 환경을 좀 강화하고 S를 좀 슬림화해서 뭐 안전, 인권을 좀 강조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 모든 업무가 ESG에 해당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ESG라는 배 자체가 너무 속도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예. 저는 이엔캠 솔루션의 김신동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모든 분들이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으로만 한정 지으시는데 그거는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음식물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유기성 폐기물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바이오매스를 포함해서. 그러한 애들은 하루 내내 발생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기성 소화가스나 유기성 폐기물들을 사용한 소각시설, 물론 소각을 하면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이 되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그 대기오염을 제거하는 그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얼마만큼 회수해서 우리가 전기를 발전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 거냐 하는 부분들이지, 굳이 어렵게 태양광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양광이나 풍력만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폄하하시면은 재생에너지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나 이쪽에서 저희도 참석해 보면 바이오가스를 이용을 해서 개발할 부분들이 그린소라든지 어마어마한 양들이 많습니다. 왜? 걔네들은 우리가 먹고 싸고 남은 거 버리고 하수 슬러지 처리하면서 나오는 슬러지, 가축 분뇨들 등등등 모든 것들은 현기성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천연가스전이 없습니다. 이제 동해가스전이 산업부에서 아시듯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국내 시장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현기성 소화시설은 무지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애들을 가지고 전기 발전,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무지 많습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풍력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화하자, 이런 말씀이셨고, 그래서 아까 축산 분뇨나 뭐 하수 슬러지라든지 어떤 음식물 폐기물 이런 부분들도 과학기술, 이 R&D를 고도화해가지고 이걸 다시 연료화, 발전화도 하고, 또 탄소를 또 이렇게 머금어가고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하지 않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농림부에서도 보니까 바이오차 그런 R&D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근데 보면 이렇게 본부처가 그런 탄소 중립 R&D에 대해서 긴밀하게 사실은 예산 수립부터 그런 정책을 조율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혹시 딱 마무리하기 전에 너무 아쉽다, 뭐 기왕 조금 늦어졌는데, 제가 한번. 예.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럽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린 에너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의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생에너지의 한계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4차 혁명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그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그 여러 탄소 중립 이런 거는 사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또 그 그린 그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탄소 배출량의 한 5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또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어떤 재생에너지의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또 포괄적으로 에너지 소비도 포함하는 겁니다.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뭐 이런 걸 또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어떤 디지털 전환 쪽에 어떤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책이 입안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만 더 말씀하시고 토픽 2로 넘어가시죠. 한 분만 혹시. 예.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 조금 더 정부가 우리나라 그 전력 시장의 독과점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이 전력 시장의 사실 요금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시장 원리에 기반한 또 선진화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에너지 시장 특히 전기요금에서 전혀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전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원 믹스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우리 에너지 시장 자체의 독과점 구조를 개혁한다든지 우리 전력 요금과 관련된 시장화 정상화하는 부분들도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2030 NDC와 2050 탄소 중립의 이 빨간불이 켜진 상황을 진단을 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폭넓게 먼저 문제 제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뭐 솔루션이 다 나올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럼 다 같이 박수와 함께 토픽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